오늘은 이제 7월 청하루예요. 백중 이제 오제이기도 합니다. 백중 오제 날에는 오제 때 할 때도 있고 육제 때도 할 때도 있었는데 따로 이제 그 태아 연가를 천도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별로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뿐만 아니고 친척까지도 부모까지도 또 아들 딸까지도 심지어는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오늘은 그걸 따로 해서 전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든 아니면 태아령이든 이렇게 원한이 많고 원결이 많고 그런 영가든 저 삼도 천하를 건너긴 어렵다라고 그러죠. 그 말은 이승에 남아서 그 집착, 이 원한 원결이 끝날 때까지 이제 헤매고 다닌다는 것도 돼요. 그 중에 그래도 원력이 조금 있고 불연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삼도 앞에서 탑을 세우고 나름 저 길을 건너갔으면 하는 그런 영가도 있다라고 그러죠. 태아 영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탑을 세우면서 저기로 건너갔으면 또 우리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인연 있는 사람들이 나름의 공덕을 짓고 천도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에 탑을 쌓고 하는데도 어느 좀 쌓다 보면 저승색의 나쁜 그 악귀들이 와가지고 싹 또 탑을 허물고 또 탑을 허물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 삼도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 이제 영가분들을 위해서 오늘 49일 동안 8번의 제를 지내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태아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게요. 공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역은 미역은 한 분 한 분씩 다들 그 공양을 올리세요. 그 영가 천도를 위해서도 하지만 또 우리 절에 또 급식을 하고 미역국 자주 먹잖아요. 미역 좋은 거 구해왔더라고요. 기장미역은 아니지만 돌미역은 아니지만 여기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좋은 미역을 구해와가지고 주님한테 공양 올리도록 할 거니까요.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방생 가는데 방생 또 백중에 걸친 방생이라서 이번 조상님들을 위한 또 방생 법회를 새벽에 아침 5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돌아오면 8시 반 정도 돼서 일요일날 이렇게 아무리 바쁜 사람도 멀리 가지 않는 한 일요일날 누구나 다 참여하기 쉽게 이렇게 방생 법회를 하니까요. 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8월 23일 날에는 전국 승려 대회가 있어요. 승려 대회는 이제 스님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일반 제가자들도 다 모여서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의 이런 그 적폐 또 대한불교 조계종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제는 좀 바꿔보자. 정부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데 절 분위기는 왜 하나도 바뀌지 않느냐. 절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뜻을 내서 그 조계사 앞에 다들 모이기로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뜻을 같이 해서 평일이라서 좀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되는 분들은 다 함께 올라가서 오후 1시 하더라고요. 같이 함께 불교가 제대로 서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믿는 불교를 위해서 불국토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날은 이제 백중 막제고 8월 26일 날은 이제 건봉사하고 통일 전망대 순례가 있어요. 또 9월 3일부터인가 5일간 이제 자부도랑 참법 울산 사업연합회가 주관하고 주최하고 신도에서 주관하는 그 울산 불자들의 자랑이죠. 자부도랑 참법 법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인가? 자부도랑 참법 법회가 있어요. 그 하루나 이틀이라도 참석해서 해도 좋으니까 자부도랑 참법 법회에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정목 스님을 초청해서 정목 스님 법문도 듣고 한다니까요. 다 함께 모여서 땀을 흘리면서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불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나. 저는 우리 불교가 이제 이렇게 한 개인 사찰, 한 사찰의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또 여러 사찰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방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울산 지역에서는 그래도 5일간이나, 다른 데는 그냥 하루 모여서 뭘 하거나 뭐 성도절 법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데, 우리는 수행 삼아서 5일 동안 계속 연달아서 자부도랑 참법을 하잖아요. 아주 귀한 법회라고 생각합니다. 1000명이 모여서 다 함께 지신기명례하면서 부처님 명으로 외우는 것은 정말 환희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뭐 그러고 나서는 또 2학기 개강이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 절만 다녀야 될 것 같은 절에 미쳤어 빠졌어 라고 할 만큼이나 이제 일정이 빡빡한데요. 그 말고도 뭐 우리 급식을 하고 그러니까 공양간에 봉사하는 분들도, 매주마다 봉사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그 우리 여가 생활 또는 노후 생활을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는 제일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생각해요. 퇴직하고 나면 다 절 다녔으면 좋겠어요. 절에서 그냥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하고 경전 외우고 목탁 치고 부처님 명호 외우고 사경하고 이렇게 이제 사경하고 독송하고 하는 거는 육체적으로 큰 노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하루에 2-3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하면 나이가 70이 먹은 사람도 80이 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처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헛돈 쓰지 말고 해봐야 60 넘어서 70 넘어서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고, 번다고 뭐 하다가 다들 말아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 부처님 곁에서 남아미탑을 연불 외우면서 그 독송하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연선사에 대해서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 쭉 가다 보면 군위 휴게소가 있어요. 군위 휴게소, 군위 휴게소보다도 휴게소 하나 있어서 들어가면 삼국유사, 크게 삼국유사라고 써놨어요. 여기가 삼국유사 휴게소인갑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휴게소 되게 좋아요. 세상에 삼국유사 휴게소가 있네? 너 되게 멋지다. 이제 휴게소가 뭐 지명을 많이 따는데 보통 여기는 삼국유사 휴게소다. 하는 게 보면서 참 운치가 있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삼국유사가 군위 휴게소인데, 삼국유사 휴게소가 있는 이유는 삼국유사가 바로 군위에서 집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연의 삼국유사 여러분들 다 외웠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일연이 스님인지 몰랐죠. 절에 와서 스님 얘기 들으니까 일연이란 분이 스님이시고 심지어 국사까지 하셨구나. 일연 국사입니다. 국사. 보각국사죠. 보각국사. 일연 보각국사 일연이신데,
이 스님이 그 군이 무슨 절이지? 갑자기 까먹었네. 그 절에서 삼국유사를 저술을 하셨어요. 그 경산 출신이고요.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서 9살에 광주 무량사에 들어가 불법을 공부하다가 9살에 무슨 불법을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14살에 가지산문이 시작된 진전사로 출가를 하게 돼요. 아니, 경산에서 태어났는데 광주로 가서 무량사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14살에 저기 설악산 진전사에 가서 출가를 한 건 뭐지? 당시만 해도 신라시대, 아니 그 고려시대인데 여행이 자유로웠나? 우리 그 사람들이 여행이 자유로운 게 옛날부터 그런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우리 헌법이 너무 좋아서 어디든지 살 수 있도록 해놔서 그렇지 옛날에는 한 마을에서 평생 살다가 죽잖아요. 다른데 그것은 다른 데로 뭐 이렇게 인연도 별로 없지만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게 나라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국법으로 이렇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20살도 안 된 아이가 경산 출신이 광주 가서 9살에 공부하고 그러다가 14살에 설악산 가서 출가하고 이게 확실히 절법은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2살에 승과 최고 시험인 선불장에 합격을 해요. 장원급제합니다. 장원급제. 역시 똑똑한 삼국유사가 스님이 이제 80이 넘어도록 81세인가 82세에 열반하시는데 늦게 오래 사셨잖아요. 84세에 열반하셨는데 삼국유사를 언제 집필을 하냐면 70대 중반에 집필을 해요. 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여기 읽게득한 분들 보면 이렇게 IQ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본 것도 나는 지금 금방 보고도 다 까먹고 있는데 이제 40대밖에 안 되는데도 근데 70대 중반에 그 삼국유사를 저술했다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그랬대요. 가지산문을 계승한 이련 스님, 설악산 진전사가 도의국사가 처음 거기다 절을 지었고 도의국사의 손주상자가 가지산 지금 저 보림사 거기에 이제 가지산문을 창건을 했죠. 그래서 진전사도 가지산 문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승이신데 옛 유물유적에 대해서 꼼꼼한 연구와 사료 발굴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 민족의 최대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집필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고대사를 기록한 것이 참 약해요. 우리 한국은 중국만 가도 사기가 역사적으로 훨씬 이제 일찍 삼국유사보다 훨씬 이게 10세기, 12세기, 13세기잖아요. 13세기에 저술한 삼국유사잖아. 그거보다 1000년 전에 사기가 엄청난 양의 사마천이 사기를 지어서 역사를 확 정리를 해놓은 책이 있는데 또 그 이전에도 역사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역사서는 참 부끄럽게도 삼국유사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나라는 뭐 이렇게 잘 돼 있냐? 또 다른 나라를 또 보면 이렇게 역사를 잘 정리한 데가 잘 없어요. 일본만 해도 6세기 이전의 역사는 거의 알 수가 없을 만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6세기 이전에 4세기, 5세기 역사 정도까지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대단한 거예요. 인도만 해도 기록된 역사가 거의 없어서
다른 데서 다 이렇게 주변국의 상황을 가지고 봐야지 인도 역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도는 대륙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특성들이 뭐 기록 문화가 거의 없어서, 그런데 중국은 기록 문화가 굉장히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유명한, 그때부터 학문이 발달돼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구가했으니까요. 이재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고려 말의 천재 중에 하나죠. 이재현이 이제 이런 국사를 인물됨을 평하기를 박학 독행이셨다. 두루 공부하고 수행에 독실하셨다. 라고 이렇게 평을 했어요. 불문에 귀한 9살 때부터 밤새도록 반드시 앉아 수행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22살 이후 승과에 선불장에 이제 장원급제 한 이후에 바로 산속으로 들어가시네요. 비술산, 현풍에 비술산이 있어요. 지금 유가사가 있고 그 위에 도성암이 있는 현풍 비술산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당암으로 옮겨서 20년 동안 거기서 수행하셨대요. 거기서 삼선 수행을 하신 거예요. 선종 스님이니까요. 1249년 남해로 옮겨서 또 10년간 또 머물렀다라고 그래요. 1249년 뭐 22세 때면 28년 29년 막 1229년 이때인데 1231년에 몽고군이 침입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9번이나 침공을 해요. 30년 동안 9번 침공하면 거의 뭐 그 매해마다 전쟁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20년 동안 응거 안 할 수가 응거 안 할 수가 없네요. 가만 보니까요. 이때부터 전쟁이 되고 남해로 가서 10년 동안 있었으면 역시 완전 무신정으로 해서 항복할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수행했다라는 건데, 참 몽고가 침입해서 우리나라를 짓밟은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눈물 나요. 근데 이 무신정권이 그렇게까지 항쟁을 한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이제 생각을 해서 무신정권에서 항복을 해서 원나라에 이제 복속되고 그 이후에 또 수탈당한 걸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자존심 내세워서 더 싸울까? 더 싸우는 게 낫나?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수탈되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야, 차라리 그냥 죽더라도 자존심을 그래서 싸우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피폐하고 이랬는데 스님께서는 그 수행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실권자인 최의의 처남 정안이 남해 분사 대장도감을 맡아 고려대장경 보유판을 간행하면서 정림사를 세우고 이륜 스님을 청했다라고 그래요. 몽고와의 항쟁 그럴 때 대장경이 조판이 되잖아요. 16년인가 15년 동안 대장경을 조판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남해 쪽에 분사를 둬서 대장도감을 그쪽에 또 설치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작나무 이런 것들을 다 그 남쪽 이쪽에서 자작나무를 채취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대장경 간행에서 3년 정도 대장경 간행에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1261년에 원종의 청으로 강화도 선월사에서 설법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 영일 하면 영일만, 이제 지금의 포항이죠. 운제산 5호사, 우리가 아는 데네요. 5호사에서도 계셨다네요. 그리고 비술산 인흥사 등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조정에서 선종과 교종의 고성 100명을 초청해서 법회를 하는 그런 법회에서 스님께서 주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런 스님의 비문에 보면 이런 스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교법이 거리에 이르렀고 자비로운 배가 나루에 이르렀다. 고향을 잃고 헤매던 나그네가 옛집으로 돌아오고 나루를 잃고 헤매던 이가 다투어 찾아왔다 라고 이런 스님을 평하고 찬탄하셨습니다.
1277년에 왕의 명에 따라서 가지산파의 학일이 명성을 떨쳤던 청도 운문사로 오셨어요.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아는 운문사에 거기서 계셨습니다. 1281년, 그러니까 4, 5년 정도 운문사에 있다가 이 경주에 왔다고 그러는데요. 충렬왕이 그 스님을 불러서 왕 가까이 있으면서 몽고의 병화로 불타버리는 황룡사 이런 것들 직접 보고 그 참상을 보기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스님은 비술산에서 9년째 수행을 하던 중 몽골 침입이 남방에까지 미치자 중생들의 병화를 덜어주고자 문수의 오자주를 염하면서 감흥을 빌었다라고 그래요. 문수의 오자주라고 해서 아나파자나가 오자주인가 그러봅니다. 오자주 아나파자나라고 계속 연맞겠네요. 아나파자나 참 좋네요. 아나파자나 이쁘네요. 주문이 굉장히 이쁘네요. 거기서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문수보살님이 나타나서 무주에 있다가 다음에 여름 다시 이 산에 묘무나무로 거처를 옮겨라 라고 문수보살님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서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보다암 북쪽에 있는 무주암으로 거처를 옮겨 정진했다라고 합니다.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수행하면서도 불보살님께 기도를 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셨는가 봐요. 또 여기서 그는 스님께서는 생계인 현상에서는 줄지 아니하고 불계인 본질적인 세계는 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할게요. 생계, 살아있는 우리의 현상계는 줄지 아니하고 또 본질계, 부처님의 세계인 본질적인 세계는 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참고하다가 이것을 화두로 삼아서 참고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그러시네요. 이런 스님의 선사상은 군신과 백성이 서로 단합을 강조하는 국가 민족의식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고 매우 원흉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네. 원흉적이라는 것은 서로 화합한다. 하나로 이제 통하게 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국유사는 만년에 인각사, 군위의 인각사라고 있어요. 인각사 그 왕이 이 스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그러시니까 인각사로 모시게 되는데 거기에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그 주면서 불사를 하도록 했어요. 보자.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는 그 내용의 구성이 정연하게 갖추어진 불교 사서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스님께서는 사료의 발굴과 수집, 현지답사, 유적 확인, 객관적 서술 등을 통해 역사가로서의 최선을 다해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또한 단군신화를 처음 기록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의 역사하고 대등한 위치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그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취시켜서 중국과 대등하게 놓았죠. 이에 비해서 이제 삼국사기는 그 사대 사상에 물들어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죠. 또 사라진 가락국의 모습과 이 당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 투쟁한 신라인의 자주의식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희귀한 자료죠. 가락국, 이 가야에 대한 이런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데 실제로 가야 우리 애들하고 김해에 가서 이렇게 그 연구한 거 보면 정말 가락국, 육가야가 정말 있었고 정말 그 철기 시대에 철을 생산해서 해외에 이렇게 그 해외 무역을 통해서 철을 팔고 했던 그런 대단히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던 게 가야였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야사는 없어지고 근래에 들어와서 가야사가 재조명되고 그랬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삼국유사에서 가야를 조명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신화학, 설학문학, 설화문학과 불교문화사, 국문학, 민속학 등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문화유산의 보고가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또 78세 때 국왕의 부름을 받고 개경으로 올라가 국존이 되어 광명사에 머물면서 왕에게 선을 강의를 했다라고 그래요. 78세 때 정력이 참 대단하시네요. 이제쯤 되면 누워가지고 이렇게 일길 하고 있을 텐데 스님은 정정하셔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셔서 수행을 잘하셔서 그런 건지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다가 노모를 모시기 위해 대고를 물러나 고향으로 향할 만큼 효성이 지극했어요. 78세 때 노모가 계시나? 네. 그 어머니 연세가 96세였대요. 96세. 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운문사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노모를 살피셨대요. 96세에 돌아가셨대요. 그 효성이 사실 상당히 지극하신 분이에요. 그런 거 보면 삼국유산을 보면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효성에 관계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그 우리 불국사도 김대성이 효를 위해서 지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삼국유사에 다 나오거든요. 그 스님께서는 이렇게 효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삼국유사에 특히 많이 효성에 관계된 걸 많이 실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도 진짜로 이렇게 96세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모가 이제 돌아가시자 왕은 인각사를 수리하고 토지 100경을 주어 국사의 만년을 편히 거기서 이제 잘 계십시오라면서 이제 불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스님께서는 삼국유사를 집필을 하시고 2번이나 구산 문도회를 거기서 개최를 했대요. 구산 선문의 모든 스님들을 초청해서 문도회를 거기서 했는가 봐요. 그 군이 산골짜기에서 개성도 아니고 당시에 시고 그렇게 뭐 이렇게 백년사나 송광사사나 그렇게 큰 절도 아니고 군이 인각사 절이 얼마나 당시에 컸는지 모르겠지만 구산 문도회를 2번이나 거기서 개최했으니까 그것도 80이 넘으신 스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스님의 업적을 마지막 선문답을 하고 스님도 그 선문답이 여러 개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제자들하고 얘기를 나눈 뒤 선문답을 한 뒤에 손으로 금강인을 맺고 열반에 들었다고 그러십니다. 금강인은 수인이에요. 우리 금강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걸 금강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금강인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손을 쥐는데 참선하는 스님은 이렇게 하고 무릎 위에다 이렇게 놓고 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엄지손가락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엄지손가락이 번뇌를 뜻하거든요. 엄지손가락이 자꾸 움직이는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자꾸 움직여져 보면 다른 손가락보다 엄지손가락은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거든요. 그래 선정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정인 하잖아요.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엄지손가락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놀아요. 막 돌리고 밀었다가 돌리고 놨다가 이게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조는 거고 막 돌리면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는 거 이래야 되는. 그래서 살짝 밀으려고 그러죠, 엄지손가락을. 근데 엄지손가락은 아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만을 접고 이렇게 그 주먹을 쥐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수상학에서 또 보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마음이 졸렬한 사람이다 라고 또 이제 손금 볼 때 수상학에서는 이걸 별로 좋게 또 여기질 않아요. 근데 수행하는 스님들은 이렇게 경행을 할 때도 이렇게 포행을 할 때도 항상 이걸 하라고 성철 스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러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련 스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